네, 안녕하세요. 별별 한국사 한능검 고급 담당하는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역사는 최태성! 네, 왜 이러냐고요? 오늘 마지막이니까. 고생하셨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거 하셨죠? 역사는 누구 하셨죠? 제가 박수를 쳐드립니다. 야, 정말 이 40강이 결코 짧은 강의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완강을 하셨다는 거는요, 여러분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고요.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네, 정말 대단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한능검 고급 40강 들으시고요. 제가 이제 또 강의 찍어드렸던 그 기출, 그런 인강 또 들으시고 몇 개 들으시면 여러분들 뭐 이게 합격하는 정말 별 문제 없습니다. 충분히 합격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어쨌건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 세시풍속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가 교재에다가 부록으로 지금 이렇게 붙여놨잖아요. 그 정도만 보셔도 제가 따로 강의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그 정도 문제만 이렇게 쓱 풀어보셔도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오늘 여러분 너무 고생하셨는데요. 오늘 뭐 해야 될까요? 완강했는데 항상 여러분 완강을 하시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주세요. 얼마나 대단한 거. 좀 칭찬 좀 해요. 왜 이렇게 여러분들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칭찬 인색하세요? 얼마나 대단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떡볶이를 한번 드셔보세요. 항상 완강하면 떡볶이. 왜? 왜 싸? 그러면 좀 더 비싼 것을 좀 드시든가요. 항상 여러분들 딱 완강했으면 뭔가 파티를 하세요. 얼마나 기분 좋아. 인생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완강의 어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기분 좋고 멋진 날이니까 딱 이거 40강 딱 들으시고요. 여러분 지금부터 맛있는 거 드시러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대장정의 대미를 장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입니다. 경제하고 통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경제 부분은 정말 진짜 기적이죠. 1953년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정확히 우리는 구석기 시대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구석기 시대로 돌아갔던 그곳에서 한강의 기적을 통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모습, 물론 지금 우리 삶도 그렇게 다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쨌건 1953년의 그 구석기 시대의 모습에서 지금의 이 모습을 만들어낸 것은, 이것은 누가 뭐래도 기적입니다. 그 기적의 역사를 한번 저와 함께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승만 정부부터 한번 출범해 볼게요. 이승만 정부는요, 크게 정책 세 가지가 있습니다. 농지개혁, 그다음에 귀속재산의 처리, 그리고 바로 원조경제. 요 세 가지. 요 세 가지 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이승만 정부를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승만 정부도 정말 어려운 시기였죠. 왜냐하면 광복되고 나서 정말 경제가 너무 안 좋았거든요. 물가가 뭐 폭등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어떤 이런 현상도 벌어지고 있었고요. 여러분들이 왜 그 외국 여행을 갔을 때 뭐 화폐 가치가 막 엄청나게 막 폭락을 해가지고 막 화폐 이 따발을 막 이렇게 들고 다니는 어떤 그런 나라들도 있어요. 그런 게 바로 우리나라였습니다. 그런 게 우리나라였죠. 자,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한번 볼 텐데, 다시 한번 농지개혁, 그다음에 귀속재산의 처리, 원조경제, 이 세 틀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먼저 농지개혁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승만 정부에서 시행했던 농지개혁. 자, 이 농지개혁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바로 그 제헌헌법에 제헌헌법에 의해서 규정된 거예요. 이건 해야 되는 거예요. 제헌헌법에 의해서 규정되었던 것이다 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이 방법은요, 북한 같은 경우 여러분들 북한은 토지개혁을 단행했는데요, 무상몰수 무상분배 방식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이건 이제 협동농장으로 다 귀속이 되겠지만 이 자본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무상몰수 무상분배는 좀 어려웠고요. 여기서는 유상매입 유상분배의 방식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유상매입 그리고 유상분배의 방식인데, 자, 유상매입, 그러니까 돈을 주고 샀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샀냐면, 요거는 일단 돈을 주고 사는데, 이때 이제 3정보 이상, 요 기준은 뭐냐면요, 기준은 3정보 이상이에요. 3정보 이상의 토지를 사요. 사는데 이때 이제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지가증권을 지급을 합니다. 현금을 주는 게 아니에요. 지가증권, 그러니까 증권을 지급하는 거예요.
자, 이거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당시 제가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인플레이션인데 지가 증권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아직 돈은 아니고 나중에 돈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100만 원의 지가 증권을 받았어. 근데 이건 돈이 아니야 지금. 근데 지금 시간이 올라가면 인플레이션이라서 지금 화폐가치 막 떨어지고 있어. 들고 있으면 들고 있을수록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이 지주들이 산업자본가로 전환하는 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유상 분배의 방식을 볼게요. 유상 분배의 방식은 어떤 방식이었냐면 요거는 토지 가격을 이제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제 그 가격에 맞춰 나눠줄 거 아닙니까? 그 토지 가격을 어떻게 했냐면 1년 생산량의 1년 생산량의 150% 이걸 토지 가격으로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1년 생산이 100가마야. 그럼 그 토지 가격은 150가마가 되는 거예요. 그 150가마를 5년 동안 분할 상환입니다. 5년 분할 상환 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150가마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150가마를 그 5년 동안 분할 상환하면 몇 가마예요? 이럴 때 갑자기 이게 팍팍 안 돌아. 50가마인가? 왜 이러지? 30가마. 문과 출신이라서 이래요. 아유, 이런 식으로 문과 욕하면 안 돼. 내가 못하는 거지 뭐. 자, 30가마. 그러니까 100가마를 생산하면은 70가마는 갖고 30가마를 내는 이런 방식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농지개혁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효과를 봐요. 그리고 특히 이제 북한 쳐들어왔을 때 그 6.25 전쟁 쳐들어왔을 때 북한이 급속하게 어떤 토지개혁을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미 농지개혁이 이미 6.25 전쟁 그 직전에 이미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농민들이 토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갖고 있기 때문에 진짜 토지를 갖고 있지 않았더라면 인민공화당 내려오자마자 막 토지개혁하면 막 김일성 장군 만세! 막 이런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이미 갖고 있었는데 오히려 불안했던 거지. 내가 갖고 있는 토지를 오히려 또 빼앗길까 봐 어떤 두려움. 이런 것들이 굉장히 6.25 전쟁 때 급속한 공산화를 막는 것도 또 일조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농지개혁 모습을 일단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유상 매입, 유상 분배였습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 플러스 또 뭐가 있냐면 바로 귀속재산을 처분을 합니다. 귀속재산 처리. 자, 귀속재산이 뭔지 제가 설명드릴게요. 귀속재산 처리. 이거 뭐냐면 일본인들이 남기고 간 토지가 아니라 남기고 간 재산, 뭐 공장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처리하는 거예요. 사실 요 포인트는 요 뒤에 나오는 원조 경제가 잘 맞물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공장 같은 것들을 지금 싸게 분할을 해요. 원하는 사람에 싸게 분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독점 자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될 거예요. 자, 무엇을 갖고 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그 다음 축이 뭐였냐면 바로 원조 경제입니다. 원조 경제. 자, 말 그대로 원조를 받으면서 우리가 또 이승만 정부 때 이제 했죠. 특히 이제 6.25 전쟁 과정 속에서 미국의 어떤 원조 그리고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이런 것들을 체결이 돼야지만 우리가 이제 휴전에 응하겠다 뭐 이렇게 조건을 걸었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원조 경제가 나왔는데 이 원조 경제는 어떤 것이냐면 바로 식민지 지주제. 원조 경제는 뭐냐면 바로 그 미국의 잉여 농산물. 미국의 잉여 농산물 중 미국의 잉여 농산물을 우리한테 원조를 해주는 거예요. 농산물을 원조해 주는데 이때 그 잉여 농산물이 뭐가 있었냐면요. 이때 이 잉여 농산물이 주로 뭐가 있었냐면요. 바로 면. 그다음이 설탕. 그다음이 밀가루. 자, 여러분들 면화, 설탕, 밀가루 공통점. 먹는 거다? 면을 어떻게 먹어? 공통점. 색깔이 하얗다라는 거죠. 그죠? 색깔이 하얗다는 거잖아요. 공통점이 그래가지고 이걸 뭐라고 하냐면 면화, 설탕, 밀가루 이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갖고 우리는 무엇이다? 바로 삼백산업. 세 가지의 하얀 산업이 발달했다. 삼백산업의 발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삼백산업의 발달.
자, 여러분들 삼백산업이 발달하려면 면화, 설탕, 밀가루 이런 것들을 만드는 공장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공장은 귀속재산을 통해서 나눠줬어. 그죠? 나눠준 상태. 그 공장에서 이걸 돌리는 거예요. 돌려가지고 설탕도 만들고 밀가루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독점 자본이 자본 체계가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그 틀을 만들어낸 것이죠. 여러분들 지금 삼성전자 뭘로 출발했어요? 설탕 공장으로 설탕 공장, 제일제당. 여기 바로 여기서 출발한 거예요. 지금의 어떤 삼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러한 이승만 정부 때 있었던 이런 원주 경제 체제의 300선의 발달이라고 하는 토대 속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지금 있는 어떤 대기업들의 어떤 모습들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농지개혁, 귀속재산 처리, 원주 경제 공부했는데요. 농지개혁에서 하나만 더 추가할게요. 이 농지개혁을 통해 가지고 드디어 식민지 지주제, 식민지 그 일본인들이 지주가 되었던 어떤 그런 시스템 있잖아요. 이 식민지 지주제를 청산하는 그런 계기가 또 되더라라고 하는 거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승만 정부였던 경제 내용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원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한계예요. 만약에 원조가 끊기면 어떻게 될까? 아이고 배고파, 아이고 배고파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지금 무상 원조인데, 이 무상 원조가 1958년쯤 되면요 유상 차관으로 바뀌어요. 아니, 언제까지 우리한테 무상으로 원조 주겠어요, 그죠? 그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외국에 의지할 때는요 항상 자국의 힘을 비축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늘 고민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절대 외국에 의지하면서 뭔가를 갖다가는 나중에 큰일 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1958년 무상 원조를 유상 차관으로 바꾸면서 이승만 정부의 경제는 휘청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경제가 휘청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정책 불안감으로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958년 유상 차관으로 전환되면서 경제가 안 좋아지면서 바로 1960년대 4.19 혁명이 터지는 어떤 경제 원인으로도 작용하게 되는 거예요. 경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제가 불안하면 정치도 불안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 이런 어떤 한계점들을 극복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온 게 바로 장면점을 거쳐가지고 박정희 정부가 되는 것이죠. 이 박정희 정부 때 바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즉 장면 정부에서 시행했던 그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가져온단 말이에요. 자, 한번 볼게요. 1,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5개년 계획이 단행됩니다. 이게 이제 62년부터 81년까지. 62년부터 71년. 네. 5개년씩이니까 1, 2차니까 71년까지 단행되는 그런 모습들. 그 다음에 이제 3,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것도 마찬가지로 72년부터 81년까지. 72년부터 81년까지. 이렇게 다니는 거죠. 사실은 이제 정말 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성공하면서 정말 한강의 기적 이런 것들이 나온 것이죠. 진짜 이 당시에 정말 열심히 살았을 그 당시 사람들의 그 모습을 떠올리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네. 뭐 어쨌건 간에 그 성장이라고 하는 외형의 어떤 문제점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어쨌건 간에 절대 빈곤을 벗어나는 데 있어가지고 결정적 역할을 했던 그 기간이 바로 이 시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죠. 1,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자, 이 1,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중점 사업이 뭐였냐면요. 바로 경공업 위주라는 거. 뭐 그건 어쩔 수가 없죠. 경공업 위주일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돈이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일단은 돈 많이 안 들어가는 걸로 출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경공업 위주로 출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 당시 뭐 물건이 뭐가 좋겠어요. 항상 개발도상국가들이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질보다는 가격입니다. 그죠? 가격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가격 경쟁력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아주 싼 임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모습들이 저임금을 또 유지하려면 여러분들 그 노동자들이 먹는 쌀값 싸야죠. 그 먹는 게 비싸버리면 이제 저임금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고가
저임금 저고가를 토대로 해가지고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수출 중심, 정부 주도의 수출 중심, 정부 주도의 수출, 네, 정부 주도의 어떤 수출 중심의 어떤 무역들을 단행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60년대 주로 모습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쨌건 간에 이런 어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하려면 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자금을 어디서 확보를 했냐면 자금 확보. 이거 배웠죠, 여러분들? 어디였습니까? 그렇죠. 바로 베트남 파병. 베트남 파병. 그다음이 한일 수교. 한일 수교. 그리고 파독. 네, 독일을 파견한 거예요. 파독 노동자들, 뭐 간호사들 포함해가지고, 그죠? 특히 이제 이 독일에 파견됐던 이게 광부들, 광부라든지 간호사라든지 정말 진짜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고요. 정말 감사한 분들이에요. 이게 너무 가난한 나라다 보니까 돈을 안 빌려줘요. 아니, 누가 빌려주겠어. 가난한 나라에 누가 돈을 빌려주겠어요. 그죠? 왜냐면 떼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노동자들의 임금을 담보를 잡아가지고 돈을 빌려옵니다. 아, 정말 너무 가슴이 먹먹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 사람들의 그 돈을 담보로 해가지고 임금을 담보로 해가지고 돈을 빌려왔다는 것. 그죠? 그래서 정말 이 가서요, 이분들이요, 진짜 그 독일인들이 들어가지 않는 그 1000m 되는 그 깊은 땅 속에 들어가서 광물을 채굴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시신 닦는 일부터 시작했던 간호사들이 있었죠. 네, 그들의 어떤 노력들이 지금 우리 경제 개발에 정말 그 작은 미랄의 씨앗이 되어가지고 아주 큰 나무가 되었다는 것, 정말 감사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모습도 있어. 정말 감동적인 장면은 이제 독일에 이제 대통령이 간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대통령 가면 이제 연설할 거 아니에요. 연설을 딱 하는데 대통령이 이제 연설하다가 그냥 거기 너무 적혀 있는 딱딱한 그런 문구가 읽기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딱 접고 그냥 거기 나와 있는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다시는 우리 아이들한테만큼은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타국에 팔려 나가는 일이 없도록 우리 합시다. 라고 해서 거의 뭐 다 눈물바다가 되었다는. 그러니까 그 하나의 장면이 저는 제가 볼 때는 바로 이 60년대, 70년대 어떤 그 경제개발의 어떤 그 가장 상징적인 장면이 아니었을까. 그 시대를 살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은 똑같았다. 바로 우리의 아이들, 우리 뒤에 오는 사람들한테만큼은 이렇게 타국에 팔려나가고 이렇게 절대 빈곤에 허덕이는 이런 사회에 살지 않도록 해주겠다라는 그 마음이 정말 상징적으로 담겨져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3,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넘어가는데, 자, 이때 이제 70년도, 정확히 1970년도가 좀 굉장히 분기점이 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이제 이런 어떤 돈을 가지고 경부고속국도를 이때 놓습니다. 네. 70년도에 경부고속국도. 경부고속국도를 놓죠. 지금 생각해봤는데, 이게 경부고속국도 이때 놓을 때 더 차선을 더 넓혔어야 돼. 지금 너무 느려. 이 당시에는 이렇게 하는 것도 이 당시에는요 엄청난 거였어요. 이건 이렇게 크게 할 필요 있느냐라고 하는 비판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게 왜 필요하냐 할 정도로 막 비판도 많이 받았어요. 지금 와보니까 좀 더 넓혔어. 한 2배로 넓혔으면 그때는 여러분들 이렇게 좀 이렇게 땅값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원활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2배로 했어야 되는데 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항상 이런 그러니까 경제 그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100년을 내다보면서 이런 정책들이 필요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경부고속국도 이때 70년대 놓고요. 그다음에 이때 또 새마을 운동.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이 노래가 아닌가? 아니구나. 연결돼요. 진짜 새마을 운동이 있는 거죠. 새벽 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만드세 살. 야, 제가 정말 머리에 나쁘거든요.
근데 이 노래 외우려고 한 거 아니거든요. 그냥 본능적으로 전 알아요. 왜요? 맨날 학교 갈 때마다 동네방네 스피커에서 맨날 이 노래 틀어줬거든요. 뭐야? 내가 그 시대 사람이란 말이야? 나이가? 새마을운동. 네, 정말 저 그 시대 사람은 아니고요, 여러분들. 그 이후에도 전두환 정부에서 새마을 노래 많이 틀어줬어요. 그걸 들었다는 얘기예요. 자, 이때 이제 시작이 되고요. 항상 여러분 역사는요, 그 밝은 면만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지만 사실은 저임금 저고가를 토대로 해가지고 국가주도의 어떤 그 수출을 했다는 얘기 뭐냐면 노동자들의 삶을 담보로 해가지고 지금 경제개발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저임금으로 살았던 그 노동자들의 어떤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어떤 법의 어떤 제도에 의해서 보호받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죠? 그런 과정 속에서 명도 있지만 암도 있다고요. 그 암이 뭐였냐면 바로 전태일 분신 사건. 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라고 외치면서 분신을 했던 사건. 이게 아마 노동운동의 어떤 그 효시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당시에 노동운동이라고 하는 거, 노동가치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근로기준법이라고 하는 것들에 의해서 이렇게 좀 사회를 환기시켰던 그런 사건이 아니었을까. 하여튼 60에서 70 넘어간 요 분기점에 있었던 그런 사건들이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3, 4차로 오면서요, 이제 좀 자본 축적이 좀 된 거죠.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바로 중화학공업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중화학공업. 이 중화학공업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회사가 있다면 그게 뭐가 있을까요? 바로 포항제철, 지금의 포스코죠. 그때는 포철이라고 불렀습니다. 중화학공업. 이렇게 있고요. 정부 주도의 수출이 이제 쭉 전개되면서 드디어 70년대 수출 100억 불. 수출 100억 불 시대를 엽니다. 이게 바로 1977년도에 수출 100억 불 시대를 열고 있더라. 정말 대단한 거죠. 엄청난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위기도 있었어요. 이때 위기가 뭐였냐면 바로 오일 쇼크. 오일 쇼크가 있었습니다. 오일 쇼크. 70년대에 두 번 있었는데요. 73년도에 한 번 있었고 그리고 78년도에 또 한 번 있었습니다. 1차 오일 쇼크가 더 컸어요. 1차 오일 쇼크가 더 컸는데 이거 오히려 여러분들 대단한 게 정말 1차 오일 쇼크는요. 오히려 오일 달러를 벌어와요. 오일 달러를. 무슨 말이냐면 중동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중동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그냥 건물 짓고 뭐 이런 거 막 공기 단축하고 그냥 엄청나게 부지런해가지고요. 오히려 돈을 벌어오죠.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던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1973년도에 있었던 오일 쇼크. 극복하는 어떤 그 과정이었어요. 근데 78년도 오일 쇼크는요. 사실은 73년도 오일 쇼크 1차보다는 더 크진 않았거든요. 근데 휘청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아마도 78년도는 여러분들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시기였잖아요. 그죠? 겨울공화국 이미 사회가 굉장히 어떤 경직되어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 속에서 어떤 그런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정치체제의 어떤 후진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이 바로 이런 경제 발전을 담보해내지 못하는 그런 장애로 작동된 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위기가 되는 것이죠. 결국 79년도에 항상 여러분 보세요. 58년도에 그 무상 원조가 그 유상차관 바뀌면서 4.19 혁명 들어오듯이 78년도에 2차 오일 쇼크가 또 79년도에 11.6 사태, 12.12 사태로 연결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위기를 어떻게든 극복을 해냅니다. 내 가지고 이제 전두환 정부로 또 넘어오는데 이 전두환 정부 때는 세계적으로요 엄청난 호황의 시기였어요. 그래서 바로 이때는요 삼저 호황의 시기. 삼저호황의 시기. 자, 삼저에는 무엇이 있을까? 자, 한번 보도록 하지요. 먼저 저금리, 돈을 빌리기 좋아. 공장 마구 지을 수 있어요. 그다음이 저달러, 돈 빌리기 좋아.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달러. 그다음이 저유가. 아이고, 우리처럼 오일, 달러 통해 가지고 물건 만들어서 수출하는 나라한테는 정말 최고의 어떤 그 환경이 이때 만들어진 것이죠. 이 삼조강은 여러분들 86년부터
예, 87, 88년도. 네, 88년도까지 이렇게 이제 전개되었던 모습입니다. 단군 이래 가장 잘 나갔던 시기라고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단군 이래 이렇게 잘 나갔던 시기가 있었냐 할 정도로 잘 나갔던 그런 시기. 네, 그래요. 네, 삼조호황 시기.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어떻게 보면 그 시대의 단물이라고 할까? 그 시대의 단물을 팔아먹고 저 같은 경우에는 살아왔던 것 같아요. 제 인생을 이렇게 보면 저는 제 인생이 이제 여기 이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이때부터 시작이 돼가 쭉 오는데 정말 우리나라가 잘 나가는 그 전성기에서 제 20대가 이렇게 딱 마무리가 돼요. 되게 저는 운이 좋았던 제가 90학번인데요. 나이를 이렇게 모르네. 이런. 뭘 또 계산을 해요, 뭘. 자, 그런데 굉장히 운이 좋았던 그런 시대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90학번 세대는 참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이제 좀 더 보면 알겠지만 97년도에 졸업을 하거든요. 97년 2월 달에 정말 그때까지만 해도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딱 그 졸업하고 나서 사회에 들어오니까 IMF 터지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 세상이 많이 바뀌더라고요. 어쨌건 삼조호황 이 시대 그래요. 이때 저도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삼조호황의 시대였고요. 그리고 이제 이때 여러분들 그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이제 들어와요.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요거는 뭐냐면 이제 개발도상국가 너희들 아니야. 너희들 이제 이걸로는 취급 안 될 것 같아. 먼저 많이 발전했잖아. 이제는 너희들도 개방을 해야 되겠어. 이제 개방하라는 거예요. 개방하라는 이런 협상이 이제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노태우 정부로 넘어갑니다. 전 통과할게요. 뭐 그렇게 큰 중요한 건 없으니까 넘어가고요. 김영삼 정부로 한번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김영삼 정부 때 했던 대표적인 정책이 있다면 뭐니 해도 여러분들 금융실명제의 전격 실시. 와우. 엄청난 거였죠, 여러분들. 금융실명제의 전격 실시. 그러니까 통장을 만들 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만 만들고 그런 거 못하는 내 본인의 이름으로 통장을 만드는 것. 이제 금융실명제. 사람 이름 딱 들어가서 만드는 것이죠. 옛날에는 통장을 만들 때 뭐 사랑하는 집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넣어가지고 통장을 만들어서 다니까 이게 도대체 누구 통장인지 도대체 돈이 어디서 들어오는지 모르는 거야. 그런 게 이제 음성적으로 쓸 수 있으니까 그럼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죠. 금융실명제. 이름이 딱 들어가는 그런 것들로 자금 추적이 될 수 있도록 만든 것. 그러니까 제가 갑신여면 얘기할 때 이제 재정의 일원화 얘기할 때 사회가 선진적이냐 후진적이냐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은 그 사회가 투명하냐 투명하지 않느냐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큰 금융실명제는 정말 우리 사회에 좀 투명한 단계로 갈 수 있는 정말 좋은 어떤 그런 제도, 정책이었다라는 얘기죠. 금융실명제 전격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때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을 이제 전개한다 그랬잖아요. 이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이때 이제 타결이 돼요. 네,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이때 타결이 됩니다. 타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때 이제 우리가 OECD에 가입을 하죠. OECD. 드디어 이제 선진국 클럽에 가입을 하는 거예요. OECD에 이제 가입을 합니다. 근데 너무 일찍 들어간 것 같아. 우리가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었는데 너무 일찍 들어간 것 같아. 그래서 그 결과는 뭐였죠, 여러분들? 이 김영삼 정부가 이제 와라락 무너졌던 게 바로 IMF 사태. 그죠? 이 IMF 사태는 뭐예요, 여러분들? 바로 외환이 부족한, 달러가 부족한 거잖아요. 네, 외환이 부족했던 이런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게 이제 97년도에 벌어진 사건인데요. 저는 사실은 우리 현재 경제사를 볼 때 이 97년도 이전과 이후로 현대사를 나눌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너무 달라졌습니다. 너무너무 달라졌습니다. 그 97년 이전까지만 해도 그러면 취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그렇게 큰 걱정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우리는 성장하고 있었으니까. 성장하고 있으니까 일자리 같은 것들은 구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IMF 사태 이후로 그런 성장이 이제 정체되는 거야. 정체되면서 일자리 같은 거 얻기 어려워지고 그리고 신자유주의. 계속 경쟁에 의해 가지고 우리를 올가매는 이런 어떤 모습들을 지금 가고 있는 것이죠. 그 전과 그 이후는 완전히 달라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김대중 정부 와서는요, 이제 이 IMF 사태를 이때 와서 졸업을 하죠.
졸업을 합니다. 어떤 방법들이 있었죠, 여러분들? 그렇죠. 금모으기 운동이라든지, 뭐 금모으기 운동이라든지, 그다음에 노사정위원회라든지, 노사정위원회라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졸업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IMF에서 졸업을 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 정말 이 금모으기 운동은 여러분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나라가 지금 거의 지금 부도 사태잖아요. 부도 사태. 부도 사태면 여러분들 일 개인은 살아야 돼요. 살아남으려면 여러분 뭐가 중요해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금이 중요하거든요. 금을 꼭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위기 왔을 때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금을 지금 이렇게 지금 이게 지금 내놓는다라고 하는 게 이건 정말 세계 여러 언론에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게 가능하냐, 이거 미스테리다라고 할 정도로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독특한데 이게 정말 저력인 것 같아요. 이게 경제의 어떤 그 위기 속에서 항상 하나가 되어서 똘똘 뭉쳐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힘이 있어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에서 졸업했다는 거. 근데 어쩌면 김대중 정부 때는 여러분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그 신자유주의 경제가 아주 활성화되는, 경쟁이 아주 격화되는, 경쟁과 효율이 강조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 속에서 어찌 본다면 일 개인의 어떤 삶은 상당히 버거워지는 그런 모습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빨리 좀 어떻게 좀 잘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던 그 경제, 그걸 또 하나의 어떤 분기점을 만들어서 또 다른 3기의 어떤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러면서 이제 이런 신자유주의 경쟁 효율이 오면서 이제 요즘에 이제 화두가 뭐냐면 이제 이 복지라고 하는 화두가 이제 요즘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 게 바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반사 효과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경제 한번 살펴봤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통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통일은 마지막 과제예요. 우리가 이렇게 민주화를 이뤄냈고, 그리고 산업화를 이뤄냈단 말이죠. 그 마지막 종착역은 역시 통일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뒤에 오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여러분들 우리 앞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한테요 평등한 사회, 신분제 폐지해줬고요. 우리한테요 식민지 대신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물려줬고요. 그리고 절대 빈곤 벗어날 수 있도록 해줬고요. 그리고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뽑을 수 있는 그 선물을 줬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우리는 뒤에 오는 사람한테 뭘 줄 수 있을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전 그 중에 하나는 역시 통일이다. 통일된 조국을 하나 만들어서 우리 뒤에 오는 사람들한테 물려주는 것은 정말 우리 시대의 숙제다, 과제다. 우리 역사,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이 역사의 마지막 과제가 바로 통일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 통일 정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박정희 정부 때의 그 통일 정책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네. 박정희 정부 때의 어떤 통일의 초석을 놓는 엄청난 사건이 있었죠. 네, 그 사건이 바로 7.4 남북 공동성명이 발표가 됩니다. 7.4 남북 공동성명. 네. 자, 이 7.4 남북 공동성명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실 건 이건 여러분들 이때 그 중앙정보부장 이후락. 네, 이 이후락이 김일성을 만나죠. 어디서? 평양. 네, 평양에서. 혹시 죽을지도 몰라가지고 이후락이 그 입속에다가 그 독극물 앰플을 넣고 갔다. 그래서 여차하면 깡 물고 죽을 생각까지 했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그냥 일촉즉발의 긴장감 속에서 이런 게 이루어졌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7.4 남북 공동성명 때 있었던 건데요. 자, 이 남북 공동성명이 이제 체결되면서 굉장히 어떤 그 해빙 무드가 많이 나와요. 일단 여러분들 바로 남북 적십자 회담, 남북
적십자 회담이 이때 최초로 열리게 되는 것이죠. 물론 예비회담, 이게 본회담이거든요. 예비회담을 열리기 위해서는 좀 사전 접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7.4 남북 공동성명 이전에 예비회담이 있었어요. 근데 이건 본회의는 7.4 남북 공동성명 이후에 치러지게 됩니다. 특히 이제 7.4 남북 공동성명하면 여러분들 결정적 키워드가 있어요. 그 키워드가 뭐냐면 바로 남북조절위원회라는 거. 남북조절위원회를 통해서 어떤 그 중요한 남북 간의 그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남북조절위원회를 만들고 있다라는 거. 7.4 남북 공동성명은 우리 그 통일 정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성명이죠. 왜냐하면 바로 통일 3대 원칙을 이때 표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통일 3대 원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일 3대 통일 원칙이죠. 네, 통일 3대 원칙. 통일 3대 원칙. 어떤 방법? 바로 자주, 그리고 평화, 그리고 민족 대단결에 의해서 통일을 이루어내자라고 하는 거. 이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이건 지금까지도 통일에 있어가지고 어떤 원칙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7.4 남북 공동성명이 발표되고 나서 어찌 보면은 그 남북 양 체제가 더욱더 독재 체제를 강화시키는 어떤 모습으로 가는 그런 것에 활용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7.4 남북 공동성명 발표하고 이제 통일된다. 남북 서로 통일된다. 그러니까 지도자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놔야 이게 또 나쁜 일이 벌어지지 않지 않겠냐 이런 논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북한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체제를 더욱더 강화시키는 이런 것들이 체제 강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얘기죠. 체제 강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자, 보면요. 북한 같은 경우에는 사회주의 헌법을 만들어서 김일성 독재 체제를 더욱더 강화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남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로 유신 헌법이 나오는 그 배경이잖아요. 유신 헌법이 또 나오는 배경.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체제를 강화시키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 7.4 남북 공동성명이라고 하는 게 왜 뜬금없이 그러면 70년 나왔느냐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고민 좀 하셔야 되는데, 이거 제가 앞까지 설명 드리긴 드렸는데요. 바로 이런 남북 적자회담이니 뭐 남북 공동성명이니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 배경은 바로 69년도에 있었던 그 넥슨 독트린, 그죠? 어떤 해빙의 어떤 그 분위기 이런 것들이 세계사적으로 지금 쭉 펼쳐지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미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미친 게 바로 넥슨 독트린. 이 중앙정보부장이 김일성을 만나려 누가 상상을 했겠어요?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요. 서로 정말 그 원수지간처럼 지내던 어떤 그 사이였는데 만난다? 와. 그 왜 그랬을까? 바로 세계사적으로 이런 어떤 변화, 어떤 그 냉전의 체제가 완화되어가는 어떤 분위기 속에서 그렇게 극과 극이 서로 교류하는, 만나게 되는 어떤 그러한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쨌건 간에 여러분들 이 7.4 남북 공동성명은요, 결국은 체제 강화가 되면서 서로 다시 이거는 연결이 안 되고 또 뚝 끊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나서 전두환 정부입니다. 전두환 정부도 어떤 뭐 엄청난 그 남북 간의 어떤 합의를 보나 그런 건 없었는데, 의외로 또 의미 있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이때 북한이 말이죠. 이 북한이 수해 물자를 지원을 해줘요. 수해 물자를 지원을 해줘요. 저 기억나요. 이게 좀 저희 저 서울에 한강이 넘쳤어요. 저쪽 그 망원동 쪽일 거예요. 넘쳐가지고 정말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때 북한에서 동포의 어떤 그 아픔을 함께 하고 싶다고 해서 쌀을 지원을 해준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회자된 게 북한 쌀 맛 어때? 라고 하는 거. 그때 이제 받았어요. 예, 뭐 동포의 또 뭐 마음으로 받은 거죠. 뭐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 이런 걸 계기로 해가지고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최초로 이때 이루어집니다. 예,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최초로 이때 이루어지고 있더라. 남북 이산가족 최초 상봉이 이때 이루어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건 전두환 정부 때도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어떤 그 남북 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는 정말 이렇게 어떤 평화적인 어떤 그런 방법들, 상호 교류의 어떤 방법들, 이런 방법들이 참 좋은 효과를 좀 볼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두환 정부 때도 정말 서슬퍼런 어떤 그런 정국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지금 서로 교류의 어떤 그 끈을 연결하는 모습들을 지금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계신 겁니다. 최초였어요, 최초. 그죠? 아이고, 왜냐하면 또 1980년대 초에는 이 대한민국 남한에서 그 이산가족 찾기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 감동을 가지고 남북의 어떤 이산가족이 상봉을 한 거였으니까 이건 정말 활용정점의 그런 모습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산가족이 좀 다시 한번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노태우 정부 때, 사실 이 노태우 정부 때는요, 북방 외교를 한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굉장히 많은 또 북한과의 관계 개선 모습도 있습니다. 이때 대표적인 게 뭐였냐면 바로 남북 기본 합의서죠. 남북 기본 합의서가 채택이 됩니다. 자, 이 남북 기본 합의서는요, 여러분들 남북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남북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저 앞에 있었던 7세 남북 공동성명은 사실은 비밀리에 지금 이루어졌다면 이건 이제 공식적으로 이루어진 그런 모습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남북 기본 합의서에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내용들이 결정이 돼요. 먼저 이 남북의 어떤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이냐, 남북의 어떤 관계, 남북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해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거는 잠정적 특수관계라고 우리는 확인합니다. 잠정적 특수관계. 잠정적 특수관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떤 나라와 나라의 개별화된 어떤 그런 관계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특수관계라는 거예요. 그것도 잠정적으로.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가 될 가능성을 열어둔 그런 문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남북 교류를 뭐라고 보고 있냐면 남북 간의 그 교류를 뭐라고 보냐면 민족 내부 간 교류를 보고 있어요. 민족 내부 교류로. 민족 내부 교류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남북 기본 합의서의 가장 중요한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노태우 정부 때는 여러분들 남북 기본 합의서 외에도 여러 가지 또 관계 개선이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요 바로 유엔에 동시가입을 해요. 유엔 동시가입. 유엔 남북 동시가입. 동시가입이 이루어집니다. 네, 요게 1번이에요. 요게 1번. 남북 기본 합의서가 2번.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요. 세 번째가 바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에요. 한반도 비핵화 선언. 요게 이제 세 번째. 세 번째 요렇게 1, 2, 3 요런 식으로 해서 이제 노태우 정부 때 이루어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단계 전진한 거예요. 7세 남북 공동성명에서 어떤 통일의 뼈대 잡았고, 그 다음에 남북 기본합의서에서 뭔가 어떤 그 관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들었고, 김영삼 정부 때 뭔가 좀 한번 또 해보려고 했는데 김일성이 이때 사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관계가 이제 끝나요. 그쪽이 또 이제 초당집이 되다 보니까 관계 설정이 안 되는 거예요. 넘어가가지고 이제 김정일 체제 들어오면서 김대중 정부가 이제 연결이 되는 것이죠. 자, 이때 이제 여러분들 정말 엄청난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먼저 당시 이제 기본적으로 김대중 정부 같은 경우는 햇볕 정책, 그걸 지금 사용하고 있다라고 설명드렸잖아요. 이때 보였던 그 대표적인 모습이 뭐냐면 어떤 그 햇볕 정책, 햇볕
정책의 일환으로서 그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 보여준 엄청난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정주영 회장의 소떼 방북. 이 소떼를 몰고 방북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볼 때는 하나의 어떤 그 통일로 가는 일종의 하나의 그 퍼포먼스, 엄청난 퍼포먼스였다. 생각해 보세요. 이제까지 그 누구도 통과할 수 없었던 그 휴전선을 말이죠. 그 소들이 말이죠. 트럭에 실린 그 소들이 그걸 통과하는 어떤 그 장면들을 그걸 연출한 거는요. 이거는 엄청난 겁니다. 그게 하나의 신호탄이 되어가지고 남북 관계가 아주 급격하게 친밀하게 된 어떤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 것이죠. 정주영의 소떼 방북 사건. 그러면서 이제 금강산 문이 열려요. 네, 금강산 해로 관광. 바다가 일단 열립니다. 금강산 해로 관광. 제가 이때 저희 아버님 어머님 이거 보내드렸어요. 열릴 때 빨리 가야 된다. 이거 언제 다칠지 모른다. 그래서 빨리 가자 지금. 무지하게 비쌌어요. 그래도 기회는 별로 없다. 빨리 가자. 라고 해서 보내드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닫혔잖아요. 그죠? 모르겠습니다. 제가 강의를 할 때 또 열려 있을지 또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길 바랍니다. 자, 금강산 해로 관광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 바로 이제 비로소 6.15 남북 공동선언이 이때 나오게 되죠. 6.15 남북 공동선언. 네. 자, 이 6.15 남북 공동선언은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 역사적 의의로 본다면, 우선은 최초의 국가 정상회담이라는 거,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거. 네.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잖아요. 저기 이거 7세 남북 공동성명도 중앙정보부장이 김일성을 만난 거잖아요. 그죠?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거 있었고요. 그 다음이 여기서 이제 남한의 연합제와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북한의 낮은 단계 연방제는 유사점이 있다. 라고 본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연합제는 뭘 떠올리시냐면요. 유럽연합을 떠올리세요. 왜 국가와 국가 간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그 연합제예요. 연방제는 뭐냐면 미국을 떠올리세요. 미국이란 나라 안에 그 주들이 이렇게 묶여져 있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낮은 단계 연방제와 남한의 연합제는 비슷한 것이 있다. 라고 본 것이 바로 이 6.15 남북 공동선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6.15 남북 공동선언의 결과 굉장히 많은 변화가 나타나게 되죠. 6.15 남북 공동선언의 결과 굉장히 많은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먼저 개성의 공단이 생깁니다. 개성공단. 자, 개성공단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차 뚫리죠? 경의선 뚫리고요. 그 다음에 금강산 육로 관광. 육로 관광이 시행되고요. 그리고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6.15 남북 공동선언의 어떤 이후에 있었던 어떤 성과들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통일 정치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전 특히 이제 여기 이산가족 상봉은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아니 자기의 아버지 어머니 또는 자기 아들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체제와 이념이 다르다고 해서 어떻게 혈육의 정마저 끊어놓을 수 있을까? 이건 정말 이건 폭력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다. 정말 빨리 통일이 좀 이루어져가지고 정말 이 연로하신 분들이 점점 하나 둘씩 지금 떠나고 계시는 어떤 그런 상황인데 그분들만이라도 좀 하루빨리 자식들과 좀 얼굴을 좀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빨리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배운 내용 중에서 중요한 내용들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승만 정부부터 한번 우리가 지금 경제와 정책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먼저 이승만 정부 농지개혁이라고 하는 거, 원조 경제라고 하는 거, 특히 요 300산업 있잖아요. 요 300산업은 시험에 아주 자주 이승만 정부의 어떤 그 키워드로 잘 나오니까 봐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박정희 정부 때 있었던 1,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경공업 위주라는 거 봐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3, 4차 경제개발계획에서는 중화공업 위주라는 거, 그리고 수출 100억 불, 요거 이제 70년대 여러분들 이루어졌다는 사실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7사 남북 공동성명에서는 여러분들 이 남북조절위원회 키워드예요. 잘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방식 3대 원칙이 있죠.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이라고 하는 키워드 등장하면 이건 무조건 7사 남북 공동성명이다 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전두환 정부 때 있었던 3조 호황, 이건 그래프로 아주 시험에 잘 나옵니다. 3조 호황 잘 봐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노태우 정부 때 있었던 남북 기본 합의서, 중요하죠. 예, 중요하죠. 남북 기본 합의서 내용, 유엔 동시가입과 이제 노태우 정부에 있었던 거, 특히 유엔 동시가입, 노태우 정부 때 있었던 거 사실이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영삼 정부 때 있었던 뭐 금융실명제라든지 이 IMF 사태, 아이고 이건 너무 가슴이 아픈 거라서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김대중 정부 때 있었던 뭐 이런 모습들, 특히 6.15 남북 공동선언,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6.15 남북 공동선언 아주 시험에 잘 나오니까 잘 봐두시면 되고요. 그 결과로서 뭐 개성공단, 경의선, 이산가족 상봉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한능검 40강의 대장정에 막을 내립니다. 맨 마지막 주제는 여러분들 저는 통일로 이렇게 일부러 잡았습니다. 우리가 구석기 시대부터 여기까지 달려왔던 그 목표는 뭐냐면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과연 우리가 받고 있는 역사의 선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보고, 그렇다면 그 역사의 선물을 받고 있는 내가 역사에 무임승차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그 뒤에 오는 사람들한테 무엇을 해줄 것인지를 한번 고민해 보는 그런 시간을 우리는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분명히 한능검 고급 분명히 합격하십니다. 네, 여러분 또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그 기출 같은 거 풀어보시면서 충분히 합격 가능하실 거예요. 가능합니다. 그런데 거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지를 한번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들이 꼭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끝이 아니길 바랍니다. 앞으로 저도요, 여러분들한테 더 좋은 삶 속에서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역사의 많은 재미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계속 만나 뵙기를 희망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여러분들 오늘은 꼭 떡볶이 마지막으로 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